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참 느리게 차근차근 오지만 불행은 빠르고 급하게 한꺼번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 집안은 그렇게 불행을 맞이했어요. 제 남편과 시아주버님은 8살 차이 터울이 좀 나는 형제입니다. 시아주버님이 몹시 점잖고 얌전하신 성격이거든요.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시아주버님이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는 것 아니면 말이라도 쌀쌀맞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자랄 때도 항상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님 말씀에 크게 반항을 한 게 결혼을 결정할 때였다고 하네요. 저희 형님은 고아입니다.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아 보육원 문 앞에서 발견됐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자라셨다고 해요. 저희 시아주버님과는 보육원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보통 보육원에서는 성인이 되고 나면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형님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조금 일찍 자격증들을 따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보육원에서 아주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계속 살 수 있었나 봐요. 대학생이던 저희 시아주버님이 계속 그곳에 봉사를 다니면서 형님을 알게 됐고 형님이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이것저것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 천치 등신이 버는 족족 돈 갖다 줬겠지. 나중에 어머님은 저를 붙들고 한탄하면서 형님을 폄하하셨지만 나중에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도 공부 좀 더 하는 게 좋아. 자격증도 따두는 게 좋고. 이 일이 적성이 아니면 다른 일을 알아보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알맞은 공부를 미리미리 하는 게 필요해.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공부도 다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일단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걸 같이 해보자. 막연하게 보육원에서 일하던 형님에게 시아주버님은 만날 때마다 공부하라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책도 사다 주고 딱 한 번 학원 등록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그 등록비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제일 먼저 갚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형님의 깔끔한 성격이 아주버님의 마음을 녹인 거겠죠. 어쨌거나 아주버님 도움으로 형님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꿈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유치원 교사에 도전을 하게 됐고 20대 후반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연인인 듯 키다리 아저씨인 듯 옆에 있었던 시아주버님이 청혼을 했대요. 그전에까지만 해도 늘 손잡아주는 것 외에는 거리를 두고 형님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돕기만 했던 아주버님이 유치원 교사 합격 후 첫 출근을 했던 날 반지와 꽃다발을 들고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나 그래서 첫 키스가 27이야. 어디 가서 창피하게 말도 못해. 나중에 형님이 몹시 쑥스러워하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1년 정도 진짜 남자 여자로 만났지 뭐. 청혼을 받고도 내가 선뜻 대답을 안 하니까 기다려줬거든, 저 사람이. 왜 대답 안 하셨어요? 봐서 알잖아. 내가 저 사람이랑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어머님 어떤 분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덥석 결혼하자는 말에 그러겠다고 하겠어. 그 말에 저는 이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내놔도 모자랄 것 없이 잘난 아들이 30 중반을 훌쩍 넘도록 여자 한 번 데리고 오지 않다가 38살 늦은 나이에 여자 데리고 온다고 해서 좋아하셨는데 며느리감이 내내 보육원에서 자라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인데다 어머님 모르게 10년 넘게 연애를 한 상황이라는 것까지 시어머니로서는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 다 맞은 상황이었던 거랑 진배 없었을 거예요. 사실 제 생각에 시아주버님이 아예 대학생 시절부터 형님의 존재를 밝히고 쫓아다닌 걸 티내셨으면 저희 어머님 자존심과 성격에
처음 몇 년은 반대하시다가 남들 눈에 좋은 사람인 거 포기 못해서 받아들여 주셨을 겁니다. 그런 분이시거든요. 만약에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 가시투성이에 진흙밭인데 주변 사람들이 멋지다, 잘한다, 역시 최고다 하면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 길을 가실 분입니다. 그만큼 남들 시선, 칭찬, 명성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보육원 출신 며느리를 봐야 한다는 것보단 10년간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더 화가 나셨을 겁니다. 시아주버님이 담담하게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나서 전달한 후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주 많이 특이한 캐릭터거든요. 말한 것처럼 남들 시선, 칭찬 이런 거에 민감하신 거 외에도 뭐랄까 본인만의 확고한 법령이 있다고나 할까요? 남들이 다 불법이라 해도 당신 생각에 합법이면 그건 시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하게 해도 되는 거고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당신이 납득이 안 되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남편 말에 의하면 그래도 시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워낙 엄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좀 덜 티가 났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확 도드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제 남편이 대학교 다닐 무렵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그 성격대로 아들 둘을 휘어잡으면서 살아오신 거였죠.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도 좀 있지만 사실 그 재산은 유언에 따라 두 아들이 먼저 다 나눠 가졌고 어머님에게는 얼마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웃겼는데요. 처음 제가 시집을 오고 첫 명절을 지내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누가 봐도 연극하는 모습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서럽게 여보 여보 하면서 아버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두 아들의 저랑 형님까지 너무 당황해서 멍하게 보고 있는데 와, 저는 마당극 보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당신이 평생 일군 재산 죽기 전에 아들들 고루 나눠준 덕에 아들들이 며느리 호강시키며 편안하게 산다며 고마워요 여보, 나는 그저 얼른 당신에게 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하며 우시는데 이건 누가 들어도 자식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너희한테 재산 다 줘서 난 쥐뿔 아무것도 없다. 너희 돈으로 며느리 편하게 하는 거 꼴보기 싫다. 나 그냥 세상 뜨고 싶다 하는 시위잖아요. 그게 너무 빤하게 보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오죽하면 어지간하면 자기 엄마 편드는 제 남편이 어머님께 이러더라고요. 엄마 술 드셨어요? 연기력 딸리는 배우가 재연 드라마 찍는 것 같아. 하지 마요. 에이. 그 말에 셀쭉하신 어머님이 너희 편하게 사는 대신 지금껏 당신은 스스로 돈 벌어 고생한다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쾅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니, 누가 하래? 안 그래도 언제 식약청 이런 데서 점검 나올까봐 불안해 죽겠구만. 아, 저희 어머니 자칭 식초 전문가시거든요. 보통 식초 전문가라고 하면 볕 좋은 마당에 큰 한옥집 같은 데서 인자한 얼굴로 고운 한복 입고 틀어올린 고전적인 머리를 하고 항아리에서 식초 푸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공인된 식초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나는 식초 전문가다, 발효 음식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에게 식초나 절임류, 가끔은 집에서 만든 막걸리를 몰래 파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들 둘이 아무리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제대로 세금 내면서 장사하라고 해도 어머님 말씀은 늘 하나였어요. 그냥 내가 나 좋자고 만든 거 넉넉히 만들어서 사고 싶단 사람한테 파는데 그게 무슨 불법이냐? 세금 내고 그렇게 사업하고 싶지 않다. 전문가가 잘 만든 거 좀 사겠다고 그럼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중고거래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참견들 하지 마라. 그리고 지하실은 나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발효 음식이나 식초 이런 거는 균이 중요한데 이 사람 저 사람 들락거리면 될 음식도 안 돼. 너희는 지하실은 아예 발걸음도 하지 말어.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들은 얘기도 지하실은 절대 발걸음도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연애할 때 남편이 엄마가 식초 전문가라고 하길래 무슨 사업을 하시나 보다, 브랜드를 운영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집에서 소위 말해 야매로 만들어 파시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시집 와서 보니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굳이 제가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겠다 싶어서 그냥 어릿광대처럼 어머님이 내놓으신 식초나 음식이나 절임류, 막걸리, 청주 이런 거를 맛보여 주실 때면 손뼉을 치면서 어머님 태어나서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건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님 손은 금손인가 봐요. 라는 말을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끌어다가 칭찬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은 몹시 흐뭇해 하셨어요. 그리곤 꼭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부모한테 사랑받고 자란 티가 여기서 나네. 입 빨린 소리라도 칭찬이라도 할 줄 아는 네가 낫다. 와, 처음에는 제 얼굴이 다 빨개지도록 민망하더라고요. 형님이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듣고 계시는데 제가 다 명구스러워서 나중에 형님한테 사과를 다 드렸다니까요. 형님, 죄송해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유, 무슨 소리야. 동서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이 집에서 나 사람 취급해주는 거 내 남편만 빼면 동서밖에 없다는 거 알아. 무슨 소리세요? 우리 그이도 형님 되게 좋아해요. 으이그, 아닌 거 알아. 눈빛에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있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눈칫밥 먹고 사는 게 일이었던 사람이라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안다. 아우, 형님. 형님의 말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제가 아니라고 벅벅 우기지 못했던 건 사실 제 남편 정말로 형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나이차 많이 나는 형, 그것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늘 아빠처럼 든든하고 우직했던 형이 누구보다 멋진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혼자 믿고 있었나 봐요. 그런 형한테 혼자 배신감 들어 부들부들 떨었던 거죠. 아유, 그러고 보면 제 남편도 생각이 어리기 그지없는 겁니다. 어른답지 못하게 펄펄 뛰는 시어머니나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형도 미워하고 형수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제 남편이나 제가 볼 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저랑 제일 친한 친구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는데 저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낸 지 1년 정도 뒤에 친구가 보육원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손을 달달 떠는 겁니다. 있잖아, 네가 이 사실을 알고 나랑 더 이상 안 놀아준다고 해도 난 괜찮아. 그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되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너랑 안 놀아? 너 보육원에서 살면 나랑 놀면 안 돼? 거기 그런 법칙이 있어? 그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의외로 단순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걸로 차별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사실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환경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가르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거 참 한 장 종이보다도 얄팍한 건데 말이죠. 내가 오늘 고대 광실에 수억짜리 가구를 끼고 살더라도 집에 불이 나버리면 하루아침에 저는 그동안 제가 무시했을 수도 있는 사글세 사는 사람보다도 안쓰러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예시가 조금 애매하기는 했지만 사람이란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웃기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에둘러가며 했더니
제 남편이 저한테 착한 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 속물 만들면 기분 좋냐고 확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한텐 착한 척 하는 걸로 보여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뭐 굳이 내가 티내고 살 필요는 없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딱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어머님이나 남편 앞에서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형님이랑 속 얘기도 많이 하고 둘이 몰래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또래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말이죠. 저도 형님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는 좋은 형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형님 형님 하며 따랐습니다. 시어머님이 좀 유난스러우시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드시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고 일단 형제들끼리 저와 형님의 사이가 좋은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누리는 평범한 행복이란 의외로 참 어려운 것이었나 봐요. 결혼하고 11년째 되던 해에 저희 집에 큰 불행이 찾아왔거든요. 계속 시댁 근처에서 거주하며 일하던 저희 시아주버님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당연하게 주말 부부를 하라고 하셨지만 시아주버님은 거기서 혼자 살기 힘들다며 형님이랑 같이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주말 부부를 하라고 하셨던 건 본인이 형님을 필요로 해서였습니다. 형님이 도우미 아줌마처럼 일주일에 4번 정도 시댁에 와서 어머님 일을 도왔거든요. 어머님이 사람을 쓰시다가 집안에 노는 사람 있는데 뭐하러 내가 돈 들여서 사람 쓰냐 그러면서 형님한테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3번 와서 식초 만들고 술 만들고 장아찌 담그는 거 도우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착한 형님은 거절도 못하고 돈 한 푼 못 받은 채 그렇게 어머님 집에 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주일에 3번 꼬박 일만 하다 가시곤 했죠. 제가 몇 번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님 저도 갈 테니까 주말에 저도 같이 해요 라고 얘기해봤지만 어머님은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시면서 이랬습니다. 배운 애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못 배운 게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다. 다 자기 깜냥에 맞는 일을 하는 거야. 너는 회사 일해, 회사 일.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은 그냥 시키면 된다. 아이고, 차라리 형님이 안 듣는 데서라도 말씀하시지. 그렇게 형님이 듣는 데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착한 형님 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냥 저를 보고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표식을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고생하는 형님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가끔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같이 쇼핑 가면 소소하게 아기자기한 거 하나씩 사드리면서 제 마음을 표현하곤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그때마다 너무 행복해하면서 저한테 제가 큰 복이라고 그렇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은근 지방에 가는 걸 손꼽아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계속 주말 부부를 하면 얘를 내가 데리고 살겠다서부터 급여를 주겠다는 말까지 하며 회유했지만 시아주버님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자기 아들이 꼭 아내랑 같이 가야겠다고 우기는데 아무리 일 잘하고 군소리 없는 일손이라도 보내줘야죠. 시어머니가 궁시렁 투덜투덜 하시면서 따라가라고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형님이 같이 아주버님이랑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랑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형님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것을요. 형님이 그랬습니다. 사실 나 결혼하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살았잖아. 네, 언뜻 얘기 들은 적 있어요. 3년이나 같이 사셨다면서요? 3년 내내 정말 어머님하고 있던 시간이 더 길었거든. 이제야 온전히 신랑이랑 신혼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는 형님은 10대 소녀같이 들뜨고 발그레한 얼굴을 하며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형님 신혼 즐긴다는데 내가 선물 하나 해줘야지. 형님, 이리 좀 와봐요. 왜? 어디 가는데? 아유, 이리 좀 와봐요. 내가 좋은 거 사줄게요. 저는 그렇게 형님의 손을 이끌고 백화점의 비싼 란제리 코너로 갔습니다.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안 입어. 형님, 이런 걸 인제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가장 얇고 야드르르하고 망사가 낭낭하게 장식된 예쁜 핑크색 속옷을 위아래 세트로 맞춰서 사드렸어요. 형님, 둘만 있는 밤엔 꼭 이거 입으세요. 알았죠? 아우, 몰라. 민망해. 이걸 내가 어떻게 입어. 다 제 정성이고 선물이에요. 형님 살결 하얘서 이런 거 입으면 너무 예쁠걸요? 형님이 쑥스러워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란제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구겨지거나 올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곱게 싸서 가방 제일 위에 얌전하게 넣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형님이 얼마나 귀여워 보이던지요. 형님은 저에게 고맙다며 몇 번 인사하고 저를 한번 꼭 안아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늦게 저는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남편이었어요. 뭔가 숨도 헉헉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수화기를 붙들고 울다가 비명 지르다가 제 이름을 불렀다가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팸 전화인 줄 알 정도로 이상했어요. 제가 계속 왜 그러냐고 묻자 남편이 토하듯 대답을 뱉었습니다. 형이 사고 당했어. 즉사했대. 형수만 지금 수술받고 있어.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이? 지방 내려가는 길에 차 사고가 크게 났대. 졸음 운전한 운전자가 중앙선 넘어서 우리 형 차를 그대로 덮쳤나 봐.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 일단 지금 병원으로 빨리 와. 다급하게 말을 끝낸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남편의 전화를 끊고 병원까지 가는 동안의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을 정도로 저는 허둥지둥 병원으로 갔어요. 멀리서부터 저희 어머님의 내장까지 쏟아내는 듯한 통곡 소리가 병원을 쩌렁쩌렁 울리는 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정말로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라는 것이 와 닿았어요. 허둥지둥 달려갔더니 복도에서 어머님은 울다 쓰러져 누워 계시고 남편은 망연자실하게 옆에 앉아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형은 즉사했고 형수는 지금 수술 중이야.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귀신 들린 것처럼 눈이 시뻘개져서 고래고래 수술실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나쁜 년, 살리지 마라. 차라리 죽여. 차라리 걔도 내 아들 따라가게 만들어.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리 가요, 우리. 가서 어머님 좀 안정을 취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세상에 나이든 노인네 힘이 어쩜 그렇게 센가요. 그동안 항아리 번쩍번쩍 들어올리실 때부터 알아봤지만 너무너무 힘이 넘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만류하는 소리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재수없는 며느리가 자기 아들 잡아먹고 자기 혼자만 살아 돌아왔으니 나는 쟤 살리는 거 반대한다. 뭐 이런 거였죠. 저는 처음으로 저희 형님이 고아라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형님 부모님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딸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셨을 텐데 그런 딸 보고 죽어라 저주를 내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러니 그 꼴 안 보고 차라리 안 계신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어머니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던 어머니는 체력이 다 고갈되셨는지 제풀에 꺾여 푹 쓰러지고 마셨어요. 저는 병원에 부탁을 해서 어머님을 병실로 옮기고 수액을 하나 놔드렸습니다. 남편도 넋을 잃고 어머님도 누워서 저러고 계시니 결국 시아주버님의 장례 절차는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저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에도 갔다가 장례식도 신경 썼다가 어머님도 챙기고 남편도 챙기면서 잠 한숨 못 자고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회복실로 옮겼지만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쪽 눈 시력을 모두 잃었다는 거였죠.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표독스럽게 그러시더라고요. 지 남편 잡아먹고 눈 2개 잃은 게 뭘 대수라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딴 눈 없다고 죽냐? 사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얘기를 하는 어머님의 표정이 너무나 표독스러워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저까지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렇게 형님은 의식이 가물가물한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느라 남편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후 남편과 어머니는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형님의 병원비를 더 이상 낼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병원에서도 몹시 남감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수술비며 각종 입원비, 치료비까지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후의 치료에 많은 돈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하던 참이었거든요. 어머님이 냉정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애를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 애 병원비 나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돈 없으면 치료 못 받지 뭐. 쫓아내세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냉정하게 탁 일어서는 어머니 뒤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황당하다는 얼굴을 하는 게 고스란히 저한테 가시처럼 찔려와 박혔어요. 제가 슬그머니 가서 얘기했어요. 저기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제가 처리되는 건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와서 계산할 테니까 저희 형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회복시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보름 정도 뒤에는 퇴원을 해도 되고 퇴원한 후에는 통원치료 조금 받으면서 재활치료와 맹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자기들이 교육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가 형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고 이후 처음으로 형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눈에 붕대를 칭칭 감은 형님이 앉아서 멍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 형님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눈물부터 터져 나왔지만 형님도 울지 않는데 제가 앞에서 우는 거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입술을 꾹 다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서, 나 너무 무서워. 그런데 얘기가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기댈 곳 없는 형님이 눈조차 안 보이니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하신 게 너무 당연했죠. 형님,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형님 잘 사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힘내봐요. 고마워, 동서. 내 손 놓지 말아줘. 동서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바들바들 떠는 형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남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차피 형도 세상 떠난 마당에 그 여자랑 우리 집이랑 아무 상관없어. 당신도 앞으로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자비심에 돌아보고 그러지 마. 자비심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시아주버님 돌아가셨다고 형님이 우리 가족이 아닌 게 돼? 하늘에서 시아주머니는 슬퍼하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상한 동정심으로 괜히 그러지 말라고.
어차피 이 세상에 혼자였던 사람이잖아. 다시 혼자로 돌아간 거야. 뭐 알아서 그런 단체 같은 데서 도와주겠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아는 사람 맞니? 남편의 쌀쌀맞음에 저는 가슴이 너무 시려왔습니다. 그래도 착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자기 형수한테만 못되게 구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은 말만 그렇게 했지 제가 10만 원, 20만 원씩 병원비를 내는 건 모른 척 해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얄짤 없으셨어요. 저한테 절대로 형님 들여다보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랑 한 통속 먹으면 나 너도 며느리로 인정 안 한다. 그 말씀이 어찌나 가시같이 와서 꽂히는지 뭐라고 변명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무슨 스파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 마냥 저는 형님을 만나 돕는 거를 몇 달째 몰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형님이 살던 보육원에서 원장님이랑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지자체 지원금도 좀 받고 해서 작은 원룸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형님이 집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우미도 하나 붙여줬고요. 형님은 조금 회복이 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점자도 배우고 지팡이를 사용해서 다니는 법도 배웠습니다. 바뀌어버린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죠. 한 번씩 제가 형님과 함께 동네에 산책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려드리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대신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다가 형님이 밝게 인사를 하고 혼자 다니는 걸 보고는 그때부터 너나 할 것 없이 형님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조금 속상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도 저렇게 저희 형님이 앞을 못 본다고 대신 장도 봐주고 걸을 때 같이 걸어주기도 하고 형님이 산책할 시간이 됐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집에 가서 일부러 불러내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가족인 저희 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쌀쌀맞다는 게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앞에 딱 앉혀놓고 가만히 저를 보시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걔랑 연락하니? 혹시 형님이요? 네가 연락을 안 할 리는 없고 몰래 연락하고 있지?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이랑 연락하는 걸 알게 되면 어머님이 저도 며느리 취급 안 할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신 게 불과 몇 달 전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 취급 안 하려고 물어보는 것 같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눈치를 보다가 대답했죠. 그냥 가끔 들여다보기는 해요.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다는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걔 한번 데리고 와라. 형님을요? 아니면 어디 사는지 알려주고 내가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저도 무슨 촉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형님이 어디 사는지 어머님께 왠지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형님이 어디 사시는진 모르고 한번 같이 모시고 올게요. 모시고 오긴 뭘 모시고 와. 택시 타고 주소 알려주면 타 오는 걸. 굳이 너까지 올 거 없고 어쨌건 한번 오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지령을 받고 형님에게 어머님이 찾으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손발을 달달 떨기 시작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형님한테 물어봤죠. 무슨 일 있으시냐? 왜 그렇게 떨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형님이 고개를 조용히 저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차라리 속 편해. 왜요, 형님? 그래도 제가 알 건 알아야죠. 아니야. 원래 알고도 모른 척 하려면 거짓말해야 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야.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동서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건 무조건 모른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 답답해 죽겠네.
형님, 무슨 일인데요? 또 무슨 일이 남은 건데요? 제가 아무리 졸라도 형님은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머님께 직접 연락해서 갈 날짜를 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어머니가 그래도 한 10년 넘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살았던 관계이니 나름 두 사람만의 유대 관계가 있으려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선 제가 빠져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형님이 어머님께 간 날 저는 어쩐지 조금 마음이 불편해서 회사를 일찍 조퇴하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마당 한가운데서 마주쳤거든요. 어라? 어머님, 형님이랑 어디 가세요? 어? 아니, 저기 지하실 좀 가려고. 지하실이요? 지하실은 저희 출입금지 구역 아니에요? 응, 근데 뭐 얘는 괜찮다. 눈에 뵈는 게 있어야 뭐라도 보고 옮길 텐데 얘는 괜찮어. 넌 집에 가 있어. 여기 뭐 하러 왔어? 어머님, 이따가 남편도 올 거예요.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에 몹시 곤란한 빛이 떠돌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집에 가라 다음에 와라 하셨으면 저도 시댁에 있는 거 뭐 좋겠어요. 아주 좋아라 하면서 갔을 텐데 어쩐지 시어머니한테 포박당하듯 붙들린 형님의 모습을 보니 제가 덥석 집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눈치 없는 며느리 모드로 나가는 게 최고죠. 그래서 어머님께 계속 어머님 밥이 먹고 싶다, 어머님 장아찌가 먹고 싶다, 애교를 살살 부리며 남편도 오기로 했는데 같이 저녁 먹자고 졸라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가 있고 절대 지하실에는 발걸음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한마디 하시고는 형님과 함께 지하실로 들어가셨습니다. 2시간쯤 지났나 대체 지하실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오래 계시나 몰래 가서 한번 들여다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 어머님이 혼자 나타나셨어요. 어머님, 형님은요? 방금 택시 태워 집에 보냈다. 아니, 같이 저녁이라도 먹지. 아니, 피곤하다고 자기 먼저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정말요? 하긴 앞이 안 보이신 다음부턴 다른 데 감각이 예민해지셨는지 쉽게 피곤 느끼고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응, 많이 피곤해 하더라. 그래서 집에 가서 쉬라고 보냈어. 그렇구나. 어머님, 근데 우리 그럼 저녁 뭐 먹어요? 아우, 글쎄. 네가 먹겠다고 우겨서 일단 들어와 앉아 있으라곤 했는데 집에 사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김치하고 계란하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에이, 어머님, 그 사람 라면 안 먹잖아요. 그럼 어머님 나가실래요? 저희 외식할까요? 아니야, 나는 사실 속이 어제부터 불편해서 계속 죽 끓여 먹는 중이야. 정말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오늘 저녁 달라고 온 거네요. 죄송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오늘 저녁 여기서 안 먹는다고 얘기할까요? 아유, 그래주면 좋지. 내가 지금 뭘 할 정도 정신도 아니고 힘도 없다. 그렇게 어머니는 집에 밥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네가 얼른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표시를 온몸에 팍팍 티를 내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실 곧장 돌아 나오려다 일부러 이것저것 말을 걸었던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평소의 어머니와 너무 달랐습니다. 어머님 집 냉장고 안에 고기가 떨어진 적은 지난 10수년간 단 한 번도 없었고 분명 식탁 옆에 각종 요리 재료가 가득한 것도 봤는데 집에 먹을 게 없다 하시고 죽만 드신다는 거짓말을 하신 거죠. 저는 집에서 나오면서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벨이 울리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형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형님, 아니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시지 왜 그냥 가셨어요? 집에 도착하셨어요? 응, 방금 도착했어. 그러면 잠깐 들려도 돼요? 아니야, 오지 마. 나 좀 자려고.
아니요, 형님.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요. 형님 목소리 너무 이상해서 그래요. 이번에도 저는 몹시 눈치 없는 동서 모드로 무작정 형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봤던 형님하고 불과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완전히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초췌해졌어요? 아니야. 지하실이라는 데가 원래 습하고 춥잖아. 아무래도 거기 오래 있다 보니 감기가 좀 온 것 같아. 아니, 거기서 대체 뭘 하신 거예요? 2시간이나 계셔서 내려가 볼까 생각했었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형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지하실은 오지 말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하며 서 있으니까 형님이 얼른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잖아. 지하실에 살고 있는 각종 균사체는 사람의 온도나 기온에 민감해서 자꾸만 들락거리고 만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형님, 어머님께 식초랑 절임 이런 거 전수받는 거예요? 와, 어머니가 그래도 형님 생각을 좀 하시나 봐요. 그런 거 물려주실 생각을 다 하셨나 보네. 그러자 형님이 이렇다 저렇다 대답 없이 가만히 슬픈 얼굴로 앉아서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몹시 외롭고 씁쓸해 보였습니다. 형님, 혹시 일하시면서 힘들고 혼자 하기 버거운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형님 일이라면 발벗고 도와드릴 자세가 돼 있어요. 알아. 그런데 동서, 당분간은 어머님 집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요? 저한테는 비법 안 알려주신대요? 아유, 그런 게 아니고, 어쨌건 어머님이 부르기 전에는 오지 마. 그게 동서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거야. 대체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선문답도 이런 선문답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뭔가 달관한 얼굴로 저한테 어머님 집에 당분간 연락 없이 오지 말라는 말만 하고 아무리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결국 그날 저는 찜찜함만 가득 안고 저녁도 못 먹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남편이 혼자 앉아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엄마 집에서 저녁 먹는 거 취소됐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없길래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아? 하도 안 받아서 나 그냥 시켜 먹고 있었어. 잘했어. 저는 뭔가 찜찜한 마음에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남편이 표정이 살짝 굳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엄마 집에 가지 마. 왜? 당신 뭐 들은 거 있어? 아니, 엄마도 솔직히 말하면 아들 잃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래저래 마음 복잡한데 당신이 자꾸 들어가서 어머님 찾으면 귀찮으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 귀찮으시대? 그런 거 아니고, 에휴, 어쨌든 엄마 집에는 항상 나랑 같이 가. 엄마가 나 부르면 그때 내가 당신 데리고 갈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뭔가를 꾸미는 것 같았어요. 형님도 남편도 시어머님한테 자꾸 가지 말라 그러고 시어머니는 대체 지하실에 뭘 숨겨놓으신 건지 형님만 몰래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신 것 같고 남편도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지하실에 어떤 게 숨겨져 있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저만 이 집에서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나빠지려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더 이상했던 건 형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형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다시 걸려오는 전화가 없어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퇴근길에 형님 집에 들렀습니다. 한참 배를 누르고 있는데 이웃집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이 대체 아침 일찍 어디를 가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벨이 한참 울리자 어머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형님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 나랑 있다. 아, 그래요? 저는 또 형님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었어요. 어머님, 그럼 형님 잠깐 바꿔주실 수 있어요? 걔가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바빠. 아, 그래요? 일하시나 보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그럼 끊을게요. 형님한테 제가 전화했었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정말로 어머님이 형님에게 식초나 절인 음식을 전수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신 건지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달달 떨리는 느낌까지 왔습니다. 전화했었다고? 네, 형님.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뭐.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어머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비법 훔쳐서 장사 안 할 거라고 항아리 같은 거나 좀 나르겠다고요. 잡일이라도 할 테니까 형님 너무 혼자 힘들게 일 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형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희미하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동서는 참 지속적으로 사람이 착하다. 내가 이러니 동서를 좋아하고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 동서 마음 언제까지나 잊으면 안 돼? 형님, 뭘 이렇게 무섭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 기분 되게 묘한데? 유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원래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유언이라는 것도 매일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 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 명심해. 알았지? 그렇게 형님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의아한 마음만 가지고 형님에게 전화를 해볼까 말까 망설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후 며칠은 회사에서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저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정신이 없었고요.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는데 늘 주말이면 왜 안 오냐, 와서 점심 먹자, 저녁 먹자 들들 볶던 시어머니가 연락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먼저 연락을 했죠. 어머님께 이번 주말에 언제 가면 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올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 10년이 넘도록 주말에 가겠다, 주중에 가겠다 등등 시댁 간다는 얘기에 단 한 번도 올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얘기를 듣는 순간 참 이상했죠.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여기 이거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이제 니들만의 주말 좀 즐겨야지. 언제까지나 엄마 돌보느라 너희 시간 없이 살 순 없잖아. 이번 주말에 꽃도 피고 날 좋다니까 둘이 부부 데이트해. 그러곤 끊으시는데 전혀 배려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졸랐죠. 이번 주말에 어머님 보러 가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뭐하러 가냐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번 주말에 동창들과 운동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편이야 종종 동창들과 운동을 가는 사람이라서 별로 이상할 게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주말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형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형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점점 더 제 마음속에는 의문만 가득 올라왔습니다. 어머님한테 두들겨 맞더라도 지하실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급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반은 호기심, 반은 장난이 섞인 마음으로 주말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주말 아침 새벽부터 남편이 친구들과 운동 간다고 나가고 저는 조심스레 집을 나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 골목만 들어가면 어머님 집인데 어머님이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가시는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을 딱 부르려다가 몰래 지하실을 보려면 어머님이 안 계신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디 멀리 가시려는 듯 후다닥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시댁에 들어갔죠. 그리고 평소 어머님이 지하실 열쇠를 두는 곳에서 열쇠를 찾아 들고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지하실 계단을 내려간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하실 한가운데에 침대가 놓여 있고 두 남녀가 엉겨붙어 투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불빛이 어두워서 저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보니 형님과 웬 늙은 할아버지였어요. 그 노인이 형님 손목을 잡고 실갱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형님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어머, 형님! 야, 이 새끼야! 당장 그거 못 놔?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란 노인이 형님을 붙잡고 있던 손목을 놓고 한 발짝 뒤로 떨어지더군요. 형님은 제 소리가 나는 쪽으로 허우적대며 걸어왔고 저는 그런 형님에게 달려가 형님을 안았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님 괜찮으세요? 동서, 나 좀 여기서 내보내줘. 나 너무 무서워. 제가 형님을 챙기는 사이 그 노인은 후다닥 지하실을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형님을 시댁이 아닌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는데 형님도 시댁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형님에게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담요를 덮어드린 후에야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렵게 입을 뗐어요. 형님, 거기서 대체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침대는 또 뭐고요? 그 침대, 마사지 침대야. 나 요즘 지하실에서 마사지 일하고 있었거든. 아니, 마사지 일이라뇨? 설마 시어머니가 시키신 거예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형님께 마사지샵을 차려줄 테니 연습삼아 지하실에서 손님들을 받아보지 않겠냐고 했다네요. 시어머니가 식초랑 절임식품을 야매로 파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마사지 손님을 야매로 받아보자는 거였어요. 당장 샵 차려서 해줄 수도 있지만 실력을 쌓고 나서 차려야 성공 확률도 높지 않겠냐며 형님을 설득한 거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거절했어. 그런데 당장 남편 죽고 나니 돈 나올 구석이 있어야지. 남편이 남겨준 돈도 얼마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 맹인들이 마사지 일을 많이 한다길래 나도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마사지 손님 받아서 한번 해보고 잘하는 것 같으면 샵을 차려주신다고 하잖아. 어머님이 그러셨다네요. 내 아들 죽고 나서 네 원망 많이 했다. 하지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가 잘 살아야 내 아들이 죽어서도 행복한 게 아닌가 싶더라. 그래서 너 마사지사 만들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놓고 마사지 샵이라도 하나 차려줄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손님들은 우리 음식 사가던 기존 손님들 몇몇 데려와 볼 테니까 네가 잘해서 입소문 나면 샵 여는 거야 시간 문제지. 원래 어머님이 악에 바친 소리만 하시다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형님 마음이 녹더랍니다. 어머님도 나이 드셔서 많이 기가 약해지셨다고 생각했대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 그래도 며느리 아끼는 마음이 있었나 보구나 착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한번 해보겠다고. 대신 여자 손님만 받겠다고 말이야. 어두운 지하실에서 몰래 영업하는데 남자 받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형님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인간 여자 아니었어요. 남자였어요. 그것도 엄청 나이 많은 할아버지요. 나도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 그동안은 항상 여자 손님들만 있어서 당연히 여자 손님인 줄 알았어. 게다가 그 할아버지가 머리도 길어서 댕기까지 따고 왔으니까 난 머리카락 때문에 더 여잔 줄 알았지.
그런데 등부터 마사지 하다가 골격이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날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 나 정말 온 힘으로 그 사람 밀치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오늘 동서 아니었으면 무슨 일을 겪었을지 상상만 해도 무서워 죽겠어. 정말 운이 좋았어요, 형님. 도대체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래요? 어머님 알면 알수록 너무 소름 끼쳐요. 형님 말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샵을 차려주실 분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리 지금까지의 행동을 돌아봐도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도 아마 긴가민가 하면서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한 것 같았어요. 형님, 이거 누가 뭐래도 불법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요. 나도 알아. 오늘 일 겪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았고. 동서가 여기 불법 영업한다고 신고 좀 해줘. 나 달게 벌 받을게.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동서야말로 괜찮겠어? 그래도 동서는 서방님이랑 사이 좋잖아. 괜히 이 일로 둘이 사이 안 좋아질까 봐 난 그게 걱정이네.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범죄를 감싸는 게 진짜 가족은 아니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시댁 지하실을 급습했어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팔고 있던 식품들하며 마사지 베드와 시어머니가 써내려간 장부들을 발견한 경찰은 증거 자료들을 챙겨 가져갔습니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경찰들을 보고는 놀라 묻더군요. 너희 둘 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게다가 이 경찰 선생들은 왜 여기 있고? 너 설마 네가 신고했니?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남자 손님을 들여보낸 거냐고요? 아이고, 지금 네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야? 손님이 여자건 남자건 다 받아서 내 아들 목숨값 벌어야지. 넌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하루라도 발 뻗고 잔다. 역시 마사지샵 차려준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제가 정말 바보천치 미련퉁이었어요. 그동안 그 오랜 세월을 어머님을 겪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머님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게요. 저도 이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 식구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찾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 도움 없이도 어떻게든 꿋꿋이 살 테니까요. 어머님은 저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왜 제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건지 말이에요. 어머님이 우리 부부 곱게 안 보니까 그게 싫어서 일부러 지방으로 발령 신청한 겁니다. 어머님 피해서 도망가다가 남편 죽고 저도 실명한 거라고요. 뭐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착한 아들이 엄마 싫다고 갈 애가 절대로 아니다. 너 이제 인연 끊는 마당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냐? 저 음흉한 년, 저 집안 말아먹을 년. 어머님, 신고한 거 저예요. 저 어머님께 정말 실망이에요. 형님이 고아라서 이렇게 막대하시는 거 보고 저 어머님이 무서워졌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제가 하루아침에 거지 되면 어머님이 날 어떻게 대하실지 뻔히 보이니까요. 아니, 둘째 너까지 나한테 왜 이러니? 내가 언제 너한테 못되게 군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경찰 손에 끌려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을 팔아서 식품위생법에 걸려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무허가 마사지 의료법 위반 건은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경찰서까지 다녀온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형님은 무허가 마사지샵 운영에 일조하긴 했지만 형님 사정이 참작되어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해온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고요. 도망간 노인은 시어머니 장부에서 인적 사항을 찾아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노인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실형을 받아 복역 중이에요. 정말 다사다난한 일을 겪고 나니 머리가 다 어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한 말에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은 도대체 누가 우선이야? 형수님은 남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그런데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를 신고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가족이고 뭐건 간에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뭐? 짓?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냐? 솔직히 형수님 마사지 일 배워서 샵 차리면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엄마한테 아이디어 준 거야. 뭐 당연히 삽 차려준다는 건 믿기였지만. 뭐? 저는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 남편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말에 치가 떨리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 놈이랑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 내쫓은 후에 저는 형님과 함께 작은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어요. 제 이혼은 이혼이고 저는 형님이랑 언니 동생 하면서 살아보려고요. 형님은 새 남자 생기면 언제든지 자기를 두고 연애하고 마음껏 만나라고 하시지만 현재로서는 형님과 함께 사는 게 저는 즐겁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처벌을 받고 저는 형님과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볼 생각이에요. 우리 형님 이제는 제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